절터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의 홍위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여름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가을에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이제 장기화되고 악화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영상을 새로 촬영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코로나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가 팀을 이원화하여 촬영팀은 가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합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동안 제가 현장에 나가진 않았으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촬영본을 정말 여러 번 돌려봤어요. 쓸데없는 애들의 이상한 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면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치 사찰에 다녀오신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하니까 정말 낯섭니다. 사실 제 뒤에는 시퍼런 화면이 보이고 있어요. 크로마키 잠깐 보여줄 수 있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퍼런 화면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저희에서 저는 빼고 친구들이 직접 촬영해온 전등사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사찰은 전등사라고 하는 사찰입니다. 아마 강화도를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아니면 강화도에 가보셨어도 못 가보셨을 수 있어. 강화도가 섬은 작은데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일단 고인돌이 사방에 퍼져 있어서 또 전망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강화도를 가게 된다면 꼭 들려야 될 사찰 전등사,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오늘 살펴볼 사찰은 전등사인데, 이 전등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어쩔 수 없이 강화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화도는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 차례 들었을 텐데 특히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대몽항제, 그러니까 몽골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을 때, 놀러 오진 않았죠.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친구들이, 왕과 귀족들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근현대사를 배우실 때 병인양윤이, 신미양윤이, 운요원 사건이니 이런 서구 열강 세력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지역으로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등사는 그 두 가지 역사와 모두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번 1부 영상에서는 강화도의 간략한 역사 속에서 전등사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찍는 입장과 보시는 입장과 옆에서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참 좀 저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오늘 사찰 안에 못 들어가요. 네, 일부를 막 얘기했는데 대웅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부에서 대웅전을 살펴보도록 하고, 1부에서는 전등사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2부 영상에서는 전등사에서 우리가 뭘 구경하면 되겠구나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강화도에 대한 역사를 배우실 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양헌수 장군의 정족산성에서의 전투, 요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바로 전등사가 끼고 있는, 전등사를 품고 있는 산 이름이 정족산이고요. 그리고 이 정족산성이 정족산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족산성에게는 또 다른 이름, 보다 잘 알려진 이름이 있는데 바로 삼랑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삼랑성과 정족산, 이 두 가지는 사실 매우 밀접한 이름인데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강화도에 있는 여러 유적지 중에 하나인 참성단이라고도 하는 그 만이산에 올라가면 고조선 시대 때 단군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는 글쎄요, 확실하지가 않네요. 아마 그 옛날부터 남아있던 유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믿어왔다라고 하는 전통이기도 하죠. 그
그 만이산에 있는 단군이 어느 날은 이 강화도를 지킬 수 있는 성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새 아들이 아버지 저희가 한번 성을 지어볼게요 라고 해서 봉우리 하나씩을 맡아 3개의 봉우리의 기준으로 성을 지었다라고 해서 삼랑성, 3명의 사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성이 바로 삼랑성입니다. 그래서 단군이 그렇게 해서 고조선을 지킬 수 있는 성을 완성을 했다고 하죠. 그럼 그게 정족산과 무슨 뜻이냐고요? 정족산의 정이라고 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생긴 것 자체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마치 솥단지처럼 생겼어요. 옆에 이렇게 발이 달려있는 것처럼요. 네, 요 정자가 옛날에 따지고 보면 주나라 시대 때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한자기도 했습니다. 네, 정의 무게를 묻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치르기 전에 그거의 가능성을 묻는다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정이라고 하는 거는 왕실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솥이었죠. 제사를 지낼 때. 그 솥의 발은 3개였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이 지었던 그 삼랑성이 마치 이 정이라고 하는 솥의 3개의 발과 닮았다라고 해서 정족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삼랑성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정족산과 삼랑성 얼핏 보면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제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사찰을 올라가기 위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다른 데서는 보였어야 할 일주문, 해탈문, 부리문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종해루라고 적혀있는 이 삼랑성의 정문, 남문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남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전투,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한데요. 병인양요는 1866년 그 이전에 호라스 선교사와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이 크게 박해를 받았던 병인박해, 같은 해에 있었죠. 그 병인박해로 자극을 받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그 병인양요 때 여러 차례의 전투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치러진 전투가 이 삼랑성에서의 전투고요. 이 남문,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남문에 그리고 이 성벽에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사망자와 사상자로만 따지면 이 정도야 전투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서구 열강의 근대식 무기와 아직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던 조선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인 만큼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선조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고 한없이 두려운 전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등사에서는 이 양원수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문 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곳이 동문인데요. 남문과는 조금 격이 좀 달라 보이죠? 네, 이 동문 쪽에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양원수 장군의 승전비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놨어요. 국가에서 했는 줄 알았더니 절에서 했더라고요. 전등사에서. 아마 전등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숭늉불 때문에 전등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당한 게 많은데 이렇게 전등사를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전등사도 병인양요를 치렀던 또 신민양요를 치렀던 병사들을 위해서 위안의 공간이 되어주었는데요.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2부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해루라고 하는 현판이 보일 겁니다. 요 종자라고 하면 우리가 종갓집이라고도 하듯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마루라는 뜻이에요. 마루종자. 마루가 대청마루 할 때 그 마루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높은 곳, 정상을 마루라고 하잖아요. 으뜸이 되는 곳, 가장 높은 곳,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요 종자라고 하는데, 이 우두머리를 향해 으뜸이 되는 바다를 향해 흐른다라고 해서 종해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화도는 섬이다 보니 이렇게 바다와 연결되어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전등사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올라가시다 보면 따로 해탈문이나 부리문이나 일주문을 달지 않고 이렇게 정족산성, 삼랑성의 정문인 남문을 사실상의 일주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동문 영상 보여주실래요? 네, 동문을 보시고 남문을 보시면 아마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는데, 동문은 이게 진짜 굴을 뚫어놓은 것 같이 생겼고 남문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게 꽤
장엄하게 건물을 올렸죠. 이것도 사찰의 일주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더 신경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남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대웅전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이제 사찰 경내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출입문이 대조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 대조루라고 하는 누각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조수간만의 차라고 할 때의 조예요. 밀물과 썰물의 흐름, 또 물의 흐름을 조라고 하는데 그 조수의 흐름을 마주보고 있는 누각이다 라고 해서 대조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루에는 재미있는 현판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현판이 바로 여러 개 현판이 있어가지고 사실 많기는 한데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고려 말기 조선 초기의 유학자가 지은 시인데요. 누상운이라고 합니다. 누각 위에 올라서 지은 시라는 뜻이죠. 이 시를 제가 한번 잠깐 읊어볼게요. 남학신들 신고 산에 오르니 흥취가 절로 말고 전등사 노승이 나의 행차를 인도하네. 창밖에 먼 산들은 하늘가에 걸려있고 누각 아래 긴 바람 물결치고 일어나네. 세월석의 역사는 오태사가 까마득한데 구름과 연기는 삼랑성에 참담하구나. 정화공주의 원을 세운 당간을 누구라서 고쳐 세울 건가. 벽에 걸어놓은 글에 쌓인 먼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요게 이색의 시 누상운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 전등사가 어떤 유래를 갖고 있고 이 전등사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전등사가 고려시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화군주의 원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군주라고 하는 사람은 충렬왕의 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쫓겨나게 되죠. 충렬왕이라고 하면 이른바 충자가 붙은 왕들, 충렬선숙 해목정, 이렇게 6명의 왕이 있는데 몽골의 간섭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왕의 첫 시작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몽골의 간섭을 원나라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충렬왕의 부인이었던, 정식 부인이었던 제1비였던 정화공주가 결국에는 제국대장공주, 그러니까 원나라의 공주였던 제국대장공주가 우리나라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강제로 부마국이 되어 부마라고 하면 사위를 얘기하는데 사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국대장공주에게 왕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제국대장공주는 장목 왕후가 되어서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쫓겨난 정화공주는 멀리 다른 궁궐에서 쓸쓸하게 지내야 됐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던 정화공주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약 40년 동안이나 고려의 수도 역할을 했던 강화도로 잠시 떠나게 되고요. 그 떠나 있는 동안 전등사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의 이름은 전등사가 아니라 진종사라고 하는 사찰이었습니다. 먼저 이 진종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종사는 그 유래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지어진 사실상 첫 번째 사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도화상이라고 묵도자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인물이지 않을까, 혹은 별개의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려시대에 불교가 공인되기 전후로 사셨던 승려분이 계신데, 아도화상이라고, 그 분이 진종사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그게 381년인데요. 그쯤에 진종사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강화도 일대와 한강 일대가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라 한성백제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고구려의 사찰이 지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하는데, 고려시대 사람들,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거는 그 진종사가 적어도 1000년 이상 된 매우 오래된 고찰이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종사는 어쨌든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굉장히 유래 깊은 사찰인 건 분명해요. 그때 종자는 종회로의 종자랑 같은 종자죠. 정말로 훌륭한 사찰이다, 정말로 으뜸되는 사찰이다 라고 이름이 있었던 이 진종사에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던 비운의 쫓겨난 왕비 정화공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염을 담아
나라를 보호하려는 그 염을 담아 옥등을 등잔을 바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짜잔! 예, 원래는 잘 보여주지 않는 유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불련에서 특히 이제 저절로 간다 팀에서 촬영을 간다고 하니까 특별히 전등사에서 이렇게 옥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옥등이 아니라 나무등 같지 않아요? 나무장 같아요. 색깔이 다 바래버렸어요. 여담이지만 전등사에 가면 화려한 색채가 있는 게 있고 좀 많이 빛이 바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흑백인가 싶을 정도로 빛이 바른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전등사가 오래된 사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옥등도 800년은 된 친구예요. 700년 정도 된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색이 다 발해 있을 수 있지만 정화공주가 시주했다는 그 전등입니다. 1282년에 시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찰이 등을 전해받은 사찰이다 라고 해서 전등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등사가 고려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다른 시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 구절에 가면 성력, 창망, 오태사라고 하는 한자로 글귀가 있었습니다. 세월 속의 역사는 오태사가 까마득한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요 시 구절에 보면 오태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 오태사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누구냐, 이게 어떤 인물이냐를 가지고 조금 해석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감히 추측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력, 창망, 오태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오태사를 일각에서는 5명의 신선이 아니냐라고도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태사는 태사국, 고려시대에 별을 관측하고 길흉을 점치고 농산일을 관장하던 태사국의 관리였던 오윤부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문관이었던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오윤부라는 사람이 또는 일하는 곳을 붙여서 오태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화공주가 살았던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화공주를 쫓겨냈던 장목 왕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심지어 충렬왕조차도 그 장목 왕후의 기세에 눌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굉장히 바른 말, 거침없는 직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태사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고 혹여나 자기가 봤던 미래, 자기가 점을 쳤던 그 내용 또는 자기가 관찰했던 별의 움직임이 권력자, 특히 장목왕후나 원나라의 입김과 달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직언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게 오태사가 그 오윤부라고 별을 보고 점을 쳤던 오윤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 성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의 역사. 그래서 굳이 별을 갖다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성력을 썼다는 것은 아마 별과 관련된 인물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전등사라고 하는 사찰이 고려시대 때 원나라로부터 고려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항과 느꼈었던 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등사에는 고려와 얽힌 또 다른 재밌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만 재밌어요. 촬영 같은 친구들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역사를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할 만한 지역입니다. 바로 고려의 궁궐터가 남아있어요. 사실상 전등사 경내라고 봐도 무방한 게 전등사랑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사 안에 들어가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전등사 바로 옆에 고려의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그 도읍지 그 지역에 몰려있던 궁궐은 아닌데 여기에도 몇 채의 궁궐을 함께 두었고 왕이 직접 몇 차례 행차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종이 특히 여기서 행차했던 기록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찰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서 사고를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정말 네모 반듯한 큰 터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용도로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가 약 20년 전 2000년쯤에 그곳이 옛날 고려의 그 궁궐들이 있었던 일부의 건물들이 있었던 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골지 그 터가 남아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강화도에서 있었던 항몽의 역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등사에 들러서 그 오태사와 정화공주의 얘기랑 함께 가골지까지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뒤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가봤자 제대로 된 안내문도 아직 없고 현판도 별로 없어요. 안내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원래 역사란 네, 그런 것이죠.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사라지는 것인가요? 네, 지금까지 20분 넘게 촬영을 했어요. 30분 넘게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전등사 경내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원래 그래요. 조계사의 추억이 떠올라요. 조계사 때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촬영했는데 조계사 일주문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이맘때네요, 여러분. 절로 간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꾸준히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1년 동안이나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냥 갑자기 새삼스럽네요. 네, 이렇게 전등사의 대조로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특히 대조로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조로 안에 들어가서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2부도 꼭 확인해주세요. 안녕. 너도 해. 나와? 됐어. 흔들어, 웃어. 얼굴 안 나오는구나.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프랑스 친구들이 병인박해를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프랑스 신부가 SOS를 친 거란 말이야. 와주세요 프랑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왔어. 근데 왔는데 안 막아. 막긴 막는데 대폭 몇 번 쏘는데 너 왜 왔어? 이랬더니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해서 왔습니다. 뭐 물과 음식이 식량이나 떨어져서 왔습니다. 그래? 그럼 물과 식량을 줘야지 이러고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한강 안에까지 그냥 쭉 들어가. 한강 안에까지 쭉 들어가서 원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쯤 되면 이 조선에 남아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와가지고 와, 프랑스가 우리 해방시켜 들어왔어 이럴 줄 알았대. 깃발이라도 흔들고 우리 아무튼 깃발 흔들었잖아.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남의 나라 깃발도 흔들어주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신부가 얘기를 했대. 오면 환영을 해줄 거라고. 근데 왔는데 분위기가 싸하더래. 깃발에 그냥 목이 걸려있는 거 아니야? 그게 목이 걸려있진 않았는데 예상외로 무관심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천주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의미는 없었고, 게다가 거기서 흉흉한 소문을 하나 들은 거야. 얼마 전에 평양 대동강에서 미국 배가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었다는 얘기지. 그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에요. 근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되게 늦게 터져. 원래 제너럴 셔머노가 터지고 그 다음에 병인박해가 터져서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먼저 쳐들어왔어야 되는데 제너럴 셔머노에서 아무도 못 살아 돌아갔어요, 여러분.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모르고 있네. 모르는 거지. 다 죽었으니까. 한 명이라도 살았어 봐 얘기했지. 다 죽으면 몰라요. 역시 여러분 목격자까지 다